암 누가 샀어? 암. 응? 엔비디아. 그렇지. 아유, 우리 해찬 학생, 뭐 동현 학생이 제일 먼저 얘기했구나. 동현 학생, 준석 학생, 해찬 학생, 주원 학생, 성우 학생 훌륭해. 지금 봐요. 탑 스토리죠? 어제 발표했어요. 반도체 세기의 딜. 이거 되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야. 47조입니다. 암이 지금 47조까지 갔어요. 그 기업의 가치가.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GPU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컴퓨터의 가장 핵심? CPU죠.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 CPU인데, 그런데 요즘은 CPU보다 더 비싼 게 많아요. 그 컴퓨터를 샀을 때 여러분이 컴퓨터를 살 때 은하 학생 2883 은하 학생 2883 오케이. 그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을 내가 계속 얘기했었죠. 본인이 한번 스스로 데스크탑을 한번 조립해 보라고. 되게 중요하다고. 그죠? 컴퓨터를 샀을 때 예전에 CPU가 제일 비쌌어요. 30만 원에서 비싸면 100만 원까지도 가요. 되게 비싸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CPU보다 더 비싼 게 뭐예요? 그래픽 카드죠.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 혹은 비디오 카드.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컴퓨터 사갖고 게임하잖아. 나도 해. 걱정하지 마.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픽 카드죠. CPU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CPU는 한 중급 사도 그래픽 카드는 좋은 거 사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그 연구 분야, 컴퓨터 쪽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가 뭡니까? 인공지능, 그렇지, 머신러닝. 어우, 영철 학생 ML도 하네. 메이저리그 아니지, 그치? 영철 학생. 메이저리그를 쓴 건 아니죠. 머신러닝이죠, 그쵸? 기계학습이라고 직역하면 기계학습이고, 기계학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머신러닝이 나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머신러닝의 조금 업그레이드 판이 딥러닝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이걸 다 같이 요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거를 되게 막 정확하게 해야 되고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컴퓨터로 하여금 사람의 표정, 제스처, 말 이런 걸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컴퓨터에서 CPU가 아닙니다. 희한하게. CPU가 아니고요. GPU라고 부르는 이 그래픽 카드가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무인 자동차 만들잖아요. 무인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GPU예요. 그래픽 카드야. CPU가 아니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느 순간 대세가 GPU가 대세가 된 거예요. GPU가 더 중요해졌어, 컴퓨터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에서 지금 전 세계 1위죠. 엔비디아 GPU 중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엔비디아, 또 다른 게 AMD죠. 두 회사인데 성능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아직은 앞서고 있어요. 가격대 성능은 AMD가 좋지. 아무래도 2인자잖아요, AMD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성능에 더 가격이 싸야 여러분들이 사겠지. 그래서 AMD를 사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철 학생 얘기한 대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하려면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 라이브러리들이 엔비디아를 조금 더 지원을 더 잘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우리도 지금 연구실에서 딥러닝, 왜냐면 로봇에다가 지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엔비디아 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강자 엔비디아가 모바일 CPU의 절대 강자 AMD를 가져갔어. 이거가 뭐가 되겠어?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래픽 카드 1인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CPU 쪽도 넘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CPU 강자인 인텔, AMD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세기의 딜이라고 하는 거고,
금액으로도 되게 세기의 딜이에요. 47조까지 썼잖아요.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 AMD가 47조 정도 썼어요. 이걸 살려고. 대단한 회사죠. 이거 보세요. ARM이 전 세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CPU의 95%를 공급하는 설계 회사예요. 설계. 이게 계속 얘기했죠. 설계도밖에 안 만든다고. 제품 안 만들어요. ARM은 칩 안 만들어요. 설계도만 만들어요. 공장도 없어. 그런데 47조에 팔렸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태블릿 PC의 필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뿐만 아니라 퀄컴, 애플, 화웨이 모든 회사에 이걸 공급을 해요. 설계도를. 그래서 완전 알짜 회사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ARM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린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사길 원했어. 삼성전자가 ARM을 사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삼성이 사진 않고요. 엔비디아가 샀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세기의 딜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알아두고요. 엔비디아가 ARM을 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앞으로 몰라요. 여러분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상이 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의를 시작을 합시다. 공유를 할게요. 아이패드 공유를 하고요. 오늘도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저번 시간에 ARM 프로세서에 대한 쭉 전반적인 히스토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ARM이 시리즈가 3개가 있다. Cortex 시리즈 A, Cortex 시리즈 R, Cortex 시리즈 M 이 있고, 요게 지금 보통 얘기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나서 요즘은 이제 노트북에도 들어가는 랩탑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요 A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겠죠. 근데 대신 뭐가 없어요? 얘는 외부에 무슨 뭐 모터라든가 센서를 달 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주로 뭘 많이 달 걸 생각했겠어요. 화면, 뭐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달 걸 감안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 달라요. 여기 써 있죠. 그리고 OS가 깔려야 돼요. 애플의 경우에는 iOS라고 불리는 태블릿용 혹은 스마트폰용 OS가 있고, 퀄컴이나 뭐 삼성이나 화웨이에서는 무슨 OS를 쓰죠? 안드로이드 OS. 구글에서 공짜로 배포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OS는 2개예요. 운영 체계,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은 자, OS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OS가 올라가기도 해요. 필요 없는 경우 있어요. 우리 같이 뭐 간단한 일을 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OS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폰에서는 OS가 올라갈 수밖에 예전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아이폰 나오기 전에는 OS가 없었어요. 안드로이드니 iOS니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전화기 사면 LG 거 사면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앱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그램 몇 개 깔려 있었어. 뭐 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간단한 뭐 계산기, 뭐 뉴스, 뭐 이런 거 몇 개 깔려 있었어요. 그냥 그게 다야. 근데 웃긴 거는 삼성 거는 삼성 전용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LG는 LG 전용이 있었고, 모토로라 나 때는 모토로라였으니까 모토로라 전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냥 각자 회사에서 자기 하드웨어 그 스마트폰 만들었으니까 그냥 거기 스마트폰 그냥 휴대폰 만들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넣는 프로그램 몇 개, 게임도 한 2개인가 3개 있었어. 추가도 못해. 그런 거가 다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인베디드 시스템, 거의 컴퓨터급에 해당하는 인베디드 시스템 위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OS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구조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확장되게 된 계기는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면서 그 시장을 만든 거야. 새로운 구조와 시장을 만든 거고, 물론 그 전에 개념은 있었지.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될까? 뭐 이 정도였다가 애플이 탁
성공하고 나니까 되네? 그래서 다들 삼성도 다 자기네들 거 다 버리고 안드로이드도 다 가고 LG도 안드로이드로 가고 끝까지 안드로이드로 안 갔던 노키아는 쭉 망하고 그쵸?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면 다 갔고요. 그 안 따라간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노키아들 망했고 모토로라도 뭐 휘청휘청 되고 지금 뭐 거의 딴 뭐 모토로라 제대로 된 제품 못 봤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 보이는 암에서 A 시리즈가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OS가 올라갈 거, 윈도우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드웨어가 받쳐줬기 때문에 되는 거고,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 같이 뭐 센서를 이용해서 센서에 정보 받고 뭐 모터 컨트롤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OS 못 필요해. 그치? 그러면서 간단하게 만든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계열의, 그러니까 뭔가 제어하는 용도로 만드는 게 바로 M 시리즈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M자 딴 거죠. 그 중간에 리얼타임 프로세서라고 해서 R 시리즈가 나오는데, R 시리즈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기로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하다. 뭔가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던 뭐 프로그램에서 뭔가 동작을 하던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시작하고 정확하게 끝나는 게 중요하다면, 그건 이제 게임이랑은 상관없죠. 게임에서는 뭐 그런 게 이슈가 없지. 그리고 우리 스위치 다는 거, 스위치에서 뭐 그게 중요해? 스위치를 뭐 눌렀는데 모터가 돌다가 스위치 누르면 꺼지는데 뭐 그게 정확하게 뭐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나야 돼. 그 뭐 그런 리얼타임 이슈, 실시간 이슈가 없으면 R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로 쓰는 건 A 아니면 M이라고 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M을 주로 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암 회사가 칩을 계속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숫자로 붙였어요. 1부터 쭉 숫자로. 그러다가 암 1에서 암 17까지는 32비트 프로세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요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두 자리로 넘어가서 어느 순간 앞에 1이 아니라 1로 시작하지 않고 숫자 좀 더 큰 숫자 5나 7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64비트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인텔 CPU나 AMD CPU가 하드웨어적으로 64비트고요. 구조가. 여러분 윈도우도 그렇기 때문에 64비트 윈도우를 깔았죠? 여러분 다 그거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32비트 프로세서 사용합니다. 자, 아까 말한 거 다시 또 반복이네요. A 시리즈는 어플리케이션용이고요. 얘도 좀 옛날 거는 32비트도 있어요. ARM 버전 7 A 시리즈는 32비트인데 그 이후 최근 거는 다 64비트고요. ARM 버전 8 같은 경우에는 칩마다 32비트, 64비트 같이 생산했었어요. 소비자가 나는 뭐 좀 가격 싼 거, 성능 적당한 거, 그럼 32비트 샀고요. 나는 돈 좀 더 쓰더라도 좀 좋은 거 썼으면 좋겠어. 그럼 64비트를 선택한 구조였어요. 얘는 운영 환경, 즉 OS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고요. 고성능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앱 같은 거를 거기 그 OS 위에 추가할 수 있는 구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 스마트폰, 퀄컴이니 뭐 애플의 A14, 이번에 A14 칩 나오기 시작했죠. 그 칩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걸 쓰는 겁니다. A 시리즈를 써요. 그래서 코텍스 A A 다음에 그 숫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해줬죠.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쭉 나오죠. 12년도부터 64비트 구조를 갖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최근에 지금 갤럭시 노트 20에 들어갔던 게 A55였나요? A55랑 A77이었나 들어갔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코텍스 ARM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실시간용으로 많이 써요. 근데 나는 이건 별로 안 써봤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ARM M 시리즈죠. ARM Cortex M 시리즈 그렇게 돼 있고요. 뭐 버전은 쭉 나오고요. Sum2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아까 명령어 셋이에요. 명령어 셋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RM 프로세서를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죠. 프로그램은 이제 그 어떤 함수들의 조합이잖아요.
그 함수들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데 썸하고 썸이 이거잖아. 손가락, 엄지손가락. 응? 썸 하나, 썸하고 슬래시 썸 투, 뭐, 두 번째 손가락. 아무튼 요거는 명령어들의 암에서 이게 암이 이제 설계를 할 때 하드웨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드웨어를 제어하려면 뭐 소프트웨어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들을 이런 인스트럭션을 좀 사용해라 추천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썸이랑 썸2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 구별을 해야 돼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써요. 개발된 걸로 다른 프로세서에 비해, 즉 콜텍스 A나 콜텍스 R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요. 동작 속도가 좀 느려요. 뭐 느려도 되지 여러분 스위치 누르는데 뭐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느려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한 어플리케이션 A 시리즈 그 느리면 어때? 짜증 엄청 나죠. 왜냐면 사람이 화면을 이렇게 착착착착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탁탁 넣어. 지금 지금 태블릿으로 이거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착착착착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면 이렇게 넘어가야지. 천천히 넘어가면 짜증나죠.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M 시리즈는 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 가격이 싸야지 당연히 계속 얘기했잖아, 여러분. 스마트 전구라고 해갖고 뭐 LED, 필립스에서 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거는 막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연결돼갖고 막 색상도 조절하고요. 뭐 알람 맞춰놔서 뭐 스스로 꺼지게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해요. 뭐 되게 좋은 거잖아. 그 안에 암 프로세서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전구 하나에 만약에 뭐 5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 살래? 안 살 거잖아. 차라리 내가 가서 끄고 말아. 그치? 뭐 색상 바꿔서 뭐 할 건데 조명 뭐 분위기 잡을 때는 약간 무드등으로 하고 뭐 공부할 때는 집중도를 늘리는 색상의 뭐 불빛을 안 하면 어때? 50만 원씩이나 주고 그렇게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8비트, 16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대세가 뭐죠? 한번 채팅창에 쳐볼래요? 혹시 아는 친구?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지금 한다. 내가 지금 바로 전 시간 9시에 하는데 수업하는데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제일 흔한 게 뭐예요? 아두이노 재현 학생. 동근 학생. 동근 학생이랑 태인 학생이랑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재현 학생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니라 지금 저기 동근 학생이 쓰고 태인 학생이 쓴 게 뭐냐면 같은 얘기인데 암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가 내가 이제 써줄게요. 아트멜이라고 있어요. 회사 이름은 아트멜이에요. 아트멜에서 마치 암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그치? 그 다음에 암에서 콜텍스가 있죠. 여기서는 AVR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오고, 그치? 콜텍스 안에 모델이 있겠지. 뭐 M 있고, 그쵸? 우리가 쓰고 있는 칩 이름도 있겠지. M 뭐 숫자가 M 뭐 A 뭐 77 뭐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 그것처럼 여기서는 아트메가 128 이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모델 이름이야 이건. 그러니까 동근 학생이랑 태인 학생이랑 같은 얘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현 학생이 아두이노라고 했던 건 뭐냐면 아트멜의 AVR 시리즈에 아트메가 328이라는 칩이 나와요. 이 칩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주변 장치를 막 다른 거예요. 여기 액세서리를 쭉 달았지. 액세서리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 게 아두이노예요. 오케이? 그럼 마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콜텍스 STM32 요 칩 중에 M 시리즈를 하나 사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회사가 산 거. 아두이노라는 회사가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죠. 아두이노 우노죠. 제일 쉬운 게 싼 게 우노라는 거를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뭐 3만 원인가 뭐 이렇게 판 거예요. 그치? 근데 아두이노 회사는 아니에요. 무슨 단체야, 공익 단체야, 착한 애들이에요. 이거 갖고 뭐 떼돈 벌고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단체야. 그 되게 좋은 회사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칩을 샀잖아. M칩을 사갖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즉 STM이라는 회사가 요 칩을 사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었어. 요 칩을 마치 아두이노가 하듯이 여기다가 칩을 넣고 암칩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주변 장치를 쭉 달아놓고 얘네들은 여기서 아까 아두이노의 우노 이렇게 부른 것처럼 암에서는 STM이라는 회사가 STM 뉴클리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실습할 뉴클리오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에서 암 칩을 갖다가 암의 설계도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렇게 주변 장치를 좀 달아갖고 칩을 만들고 그 칩에다가 또 주변 장치를 쭉 만들어서 보드를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어서 판 게 뉴클리오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다 쓸 거고 그건 마치 우리 재현 학생이 얘기한 대로 아두이노의 우노를 아두이노 회사에서 만든 우노를 쓰겠다랑 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뜯어보면 아두이노의 핵심 칩은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의 AT메가 328이 아두이노의 CPU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뉴클리오 보드의 핵심은 ARM 코르텍스 M3라고 하는 칩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이고 쏘리.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실습할 코르텍스 M 시리즈는 이제 거기도 이제 등급이 있겠죠. M0, M0 플러스, M1, M3, M4, M7까지밖에 나도 안 써봤는데 M23, M33 두 자리 숫자는 내가 써본 적은 없어요. 나는 M3, M4, M7을 주로 사용을 해요. 요 밑에 거는 가격이 더 싸겠지. 대신 뭐예요? 기능이 별로 없겠지. 그쵸? 그래서 요 밑에 거 쓸 거면 나는 그냥 아두이노나 AT메가 128을 그냥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0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M1, M0 플러스, M1, M3, M4, M7. 느낌이 어때요? M7의 내부에 뭐가 많지? 블럭이. M7 요거와 요 블락들을 이 블락들과 M0를 비교해 보세요. 블락이 개수가 다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M7, M3, M4, M7으로 갈수록 뭔가 기능이 더 추가된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한 프로세서인 건 맞고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설명해보면 M0는 완전 소형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세서예요. 게이트 개수 이건 뭐 여러분 반도체 이거 설계할 때 당연히 게이트로 만들었을 텐데 12,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프로세서예요. 가격도 싸고요. 저전력이 가격 싸고 기능도 없으니 전기도 조금 먹겠죠. 그렇죠? 저전력이야. 그래서 얘는 거의 그냥 저기 우리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M0 쓸 필요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M0 플러스는 M0의 플러스니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소비력이 가장 작은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M0에서 조금 뭔가 전력 효율을 좀 높여놓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기능은 추가가 됐어요. 추가적인 기능이 뭐예요? 싱글 사이클 IO, 즉 한 사이클 만에 그러니까 클락이 이제 클락을 기준으로 움직일 텐데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클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클락의 한 사이클 안에 인풋하고 아웃풋의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벡터 테이블 릴로케이션 뭐 이런 표현인데 벡터 테이블이라는 건 그 인터럽트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 이거 외우라고 안 해요. 시험에 안 내. 그냥 인터럽트를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인터럽트를 벡터로 만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쭉 적어놨다는 얘기죠. 그거를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다죠 뭐.
그 다음에 M1은 여기에 FPGA 설계에 적합한 작은 프로세서. FPGA 우리 저기 어디지? 논리회로 때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FPGA가 뭔지. 그쵸? 그걸 근데 여기에 FPGA 메모리 블락을 사용해서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 수행을 제공하고 M0와 같은 명령어 셋을 쓴다. 아까 말한 썸을 쓴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나도 안 써봐서 잘 몰라요. 그냥 M0보다 좀 좋겠죠. 뭔가 기능이 추가했겠지. 가격은 조금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M2는 없어요. M3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거 할 겁니다. 이거. M3 할 겁니다. 우리가. M3를 할 거예요. 코르텍스 M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뭐 우린 기본 그치. 학교에서는 기본을 해야지. 그렇죠? 하드웨어 드라이버도 만들 수 있고요.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를 가지고 있다. 뭔가 곱셈하고 덧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디버그도 가능하고 트레이스 기능도 있어요. 즉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뭔가 이상 동작을 해. 뭔가 이상해. 원래 이렇게 짜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런 경우 많죠. 아니 뭐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그냥 소스 코드 타이핑만 쳤는데 똑같이 동작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러죠? 그거야 그거. 하드웨어는 더 심각하죠.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프로그램 짜갖고 탁 치면 모니터에 다 보이잖아. 근데 하드웨어는 어떻게 해요? 짜갖고 다운로드를 하잖아요. 다운로드를 해서 숫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숫자를 보려면 컴퓨터에 다시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을 하던가 모니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던가 아니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제일 쉽게 달 수 있는 게 LED나 뭐 버저나 뭐 이런 거 달면 되겠죠. 그거 달아갖고 LED 깜빡이는 뭐 개수나 그 빈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짰나 그런 걸 볼 수 있을 그거밖에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눈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지. 눈으로 LED 깜빡이는 것 같고 내가 3번 깜빡이라고 분명히 프로그램 짰는데 여기 4번 깜빡이야. 그럼 이상한데? 그쵸? 그런데 그렇게 찾으면 쉽지. 차라리 3번인데 4번 깜빡이면 쉽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깜빡임을 10ms 동안만 깜빡이고 90ms 동안에는 꺼져 있으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깜빡였거든? 근데 그게 10ms인지 20ms 동안 켜져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여러분이 10mm인지 20mm인지 구별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부터는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디버그와 트레이스 기능이에요. 안에 그 명령어를 한 줄씩 막 실행하는 거죠. 요거 한 줄 실행시켜보고 하드웨어가 그거에 맞춰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거 보고 한 줄 보고 하드웨어 보고 한 줄 보고 한 줄 이렇게 한 줄씩 실행하게 하는 거 이런 거가 디버그 기능이고요. 트레이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변수들이 그 안에서 막 소프트웨어적으로 싼 변수들이 변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뭐 숫자가 뭐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 x라는 숫자가 뭐 3.28보다 크면 뭐 LED가 켜지고 뭐 3.29면 8보다 작으면 뭐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짰다고 하면 그 변수 값이 되게 x라고 하는 그 변수 값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값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쵸? LED가 깜빡이었는데 그게 뭐 알아서 됐겠거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걸 변수를 계속 쫓아가서 봐야 되겠지. 쫓아가서 보는 게 트레이스잖아. 트레이스가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M3부터는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할 거예요. 실습에서. 그래서 디버그 기능을 우리가 써볼 겁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소리 인베디드 시스템이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든 프로그램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짜는 게 아니고요. 코딩이 아니고요. 디버깅이에요. 여러분 일의 10% 20%가 코딩이고요. 20에서 80에서 90%가 디버깅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거 찾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코르텍스 M3를 쓸 거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다고 쓰면 되고요. 여기 JTAG이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전 세계 표준이에요. 디버그를 위해서 라인을 몇 개 빼놓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칩들을 봐도 JTAG은 다 있어요. 웬만한 칩들은 다 있어. 그래서 그 JTAG에다가 JTAG 디버거라고 하는 거를 꼽으면 아답터를 꼽으면 그 내부에 동작하는 뭐 메모리에 그 내부 뭐 레지스터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숫자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디버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아예 이거 개발자한테 파는 거잖아. 암 칩을 이걸 여러분들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회사 딱 취직하면 일할 텐데 그 회사에다가 이 암칩을 팔 거 아니에요. 삼성에다 팔고 퀄컴에다 팔고 팔 거잖아. 화웨이에다 팔고 팔 때 당연히 개발자가 이걸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건데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자가 힘들지 않게 팔 거 아니에요. 그 제일 핵심이 JTAG 같은 이런 거 와치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 트레이스, 시리얼 와이어 이게 다 지금 디버깅 기능이야. 다 엔지니어가 프로그램 잘 짜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기능들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책 보면 책에 이게 설명 나오는데 다 디버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또 화면이 멈췄네요. 잠깐만 내가 그러면 새로 공유 누르고 딴 걸 갖다가 다시 할게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M3에다가 조금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어떤 거? DSP라고 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러니까 계산이죠, 주로. 그러니까 DSP라고 하면 산술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 그 유닛이에요. 요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 기능이 여기 추가됐을 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플로팅 포인트 유닛 해갖고 뭐예요? 부동 소수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아닌가? 안 했나? 마이크 프로세서에서만 했나요? 우리 C 언어 할 때 인티저, 플로트 뭐 이런 거 그런 거 설명하는 거 많잖아요. 데이터 타입 그 중에 플로트 부동 포인트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연산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소수점 연산과 관련돼서 조금 계산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유닛이 여기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M3에 비해서 계산의 정확도가 좀 높아진 게 M4예요. 알겠죠? 그 나머지 이거 지금 디버깅 관련된 거 있고 나머지 그대로 있죠? 그쵸? 물론 뭐 속도도 좀 빨라지고 했겠지. 가격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대부분 그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M7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M7인데 얘가 하이엔드란 뜻은 되게 이제 최고급이란 뜻이죠. 하이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잖아요. M 시리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OS 올리고 앱을 깔 수가 있어. 그만큼 고성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존 거에 비해서 뭐가 추가됐죠? ISA? 나 이건 모르겠네요. ISA가 뭔 뜻인지. 근데 아무튼 여기도 보면 여기 뭐 M4에서 DSP 그 FPU 있고요. 디버깅 관련된 거 트레이스 요거 있었고요. 나머지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쵸? 뭔가 기능이 많이 추가됐으니까 되게 좋고 파워풀한 거예요. 그쵸? 그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2배 정도 되고요. 이 아까 M4에 비해서. 캐시 메모리도 2배네요. 아까 캐시 메모리가 뭐라고 불렀죠? CPU와 메모리 사이, 메모리가 느리니까 CPU는 되게 빠르고 그 둘 사이에 그 느린 것과 빠른 메모리, 느린 메모리와 빠른 CPU 사이에 병목 현상, 그게 폰 노이만 바틀렉 병목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캐시 메모리 쓴다라고 그랬죠? 그럼 캐시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지. 모든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지. 그치? 캐시 메모리 크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 이것도 무슨 메모리를 타이틀리 커플드 됐다는 얘기는 밀착됐다. 그 잘 컨트롤 되고 접근이 쉽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뭐 이런 기능이 있대요.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쓰는 M3와 우리 뭐 이게 M7 이런 것과 좀 비교를 M4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딱 봐도 동작 속도 이렇게 있고요. M3하고 M4는 동작 속도 면에서는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 얘랑은. 근데 단지 뭐가 차이가 나요? FPU가 그리고 DSP가 얘는 있고 얘는 없어요. 그거 차이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비슷하죠.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쵸? 속도를 나눌 때 동작 속도를 나눌 때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밉스 슬래시 메가헤르츠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CPU 동작 속도 할 때는 i7에 뭐 2.8 기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품 인텔 CPU 인텔 CPU i7이면 뭐 2.8 기가헤르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클락 스피드야. 얘는 그냥 기준이 되는 이 인텔 CPU가 동작하는 모든 동작의 기준이 되는 클락이 2.8 기가헤르츠짜리 클락을 쓴다는 얘기인 거고요. 오버부스트 하면 이게 뭐 5기가까지 간다. 이 얘기는 순간적으로 멀티코어, 얘가 이제 보통 코어가 뭐 4개에서 뭐 6개 혹은 8개까지 될 텐데 코어 4개에서 8개 멀티코어를 동시에 2.8기가로 동작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5기가 이런 얘기, 오버부스트하고 5기가라는 얘기는 이 중에 한 개만 그냥 심하게 빨리 동작시키고 나머지는 속도를 뭐 좀 다운시키거나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오버부스트 하는 형태인데 물론 멀티코어를 오버부스트로 하면 더 좋죠 당연히. 그러면 근데 전력 소모가 엄청나고 열이 엄청날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CPU 녹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클락 스피드를 하나로 올려갖고 뭐 순간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확 일을 이렇게 좀 빨리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오버부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는 그냥 클락 스피드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DMIPS라는 per 메가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서 MIPS가 더 중요해요. MIPS라는 것은 밀리언 여기서 밀리언 100만 이건 인스트럭션 per 세컨 이건 초죠. 그럼 뭐예요? 초당 100만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메가헤르츠당.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10메가헤르츠짜리를 쓰면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나서 1.25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2만 5천 인스트럭션을 초당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메가 1, 그치.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1초당 10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어. 초당. 엄청난 거지. 그치? 근데 앞에 D는 뭐냐면 이게 드라이스톤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비교했더니 조금 뭐랄까 수행하는 명령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걸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게 드라이스톤이 만든 건데 제안한 거죠. 제안하는 건데 특정한 명령이나 특정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걸 기준으로 속도를 잡자 뭐 이런 거예요. 컴퓨터에서 보면 긱벤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여기 써 있네요. 명령어와 데이터 버스는 32비트.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는 32비트 ARM 프로세서를 쓸 거고 M7은 64비트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진정 좋은 그거겠죠? 그리고 정확도도 엄청 좋고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이게 NA라고 쓴 건 not available이에요. 사이즈는 not available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회사 홈페이지 가면 다 있는데,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M3 프로세서의 특징을 보면 아키텍처는 ARM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버전 7 M 아키텍처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좀 여러 가지 주변 장치를 달아갖고 Cortex M3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아까 속도 얘기했고요.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설명을 해줄게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결국 이거는 속도 향상이야. 속도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야.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저기 디밉스 할 때도 그랬지만 초당 몇 번의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에서는 당연히 얼마나 더 빨리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느냐가 중요한데 CPU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때는 한 뭐 3단계에서 5단계라고 뭐 책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인스트럭션을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해석하는 거. 인스트럭션을 해석한다? 그게 뭐냐면 명령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고 그거가 기계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CPU라고 하는 기계가 전자기계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걸 번역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번역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요 세 단계가 나눠지는데 이 세 단계를 CPU가 그 세 단계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 아까 세 단계라고 하는 거를 이걸 시작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거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것도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 실행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봅시다. 이거 시간축이라고 보면 시간축에서 세 개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수 있죠. 그런데 3스테이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하나 실행하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가지고 오고 나서 가지고 온 거를 CPU 안에 가지고 오는 애 따로 있고 해석하는 애 따로 있고 실행하는 애 따로 있을 거예요. 그 해석하는 애한테 얘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얘 이걸 할 때 그 옆에서 바로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또 갖고 오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얘는 첫 번째 실행한 거는 실행하고 있고 두 번째 실행한 인스트럭션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고 있을 때 또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세 개의 모든 인스트럭션을 끝날 때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단축되죠. 이게 파이프라이닝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끝까지 다 갈 때까지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출발해서 완전 실행할 때까지 하나가 인스트럭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 세 단계라고 봤는데 그 단계가 끝날 때마다 그냥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게 특별히 하드웨어적으로 힘이 들지 않아.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오는 애는 계속 갖고 오기만 하는 거야. 대신 보통은 갖고 오고 나서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옆에 있는 애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났어? 그럼 내가 갖고 와야지. 이게 이건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나는 계속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고 갖고 오고 갖고 오고 갖고 오고. 그럼 그 중간에 해석하는 애는 해석하고 실행하는 애는 실행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죠.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이 어떤 명령어는 간단한 명령어가 있어요. 뭐 되게 쉬운 거, move, 뭐 뭔가 갖고 와라, 보내라, 이건 되게 쉽죠. 더해라, add, 이건 되게 간단한 명령어죠. 이런 애들은 16비트 명령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ARM은 리스크 칩이라고 그랬잖아요. 리스크 칩. 리스크 칩이라 간단한 명령어밖에 원래 없었어. 그러니까 원래 뭐 16비트 명령어밖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16비트 명령어 같이 단순한 명령어밖에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암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너무 파워풀한 거야.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도 좀 섞어볼까? 마치 시스크처럼 시스크 우리 컴퓨터 CPU처럼 인텔 CPU처럼 좀 복잡한 것도 좀 넣어서 해도 충분히 핸들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명령어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한 거예요. 기존에 한 몇십 개 정도 간단한 것만 있다가 좀 근데 이런 건 좀 많이 쓰는데 좀 복잡하지만 이것도 아예 그냥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엔지니어 우리 같은 엔지니어가 쓰기 좋겠는데 그래서 고객 지원 차원에서 좀 추가한 거야. 그게 썸2 구조예요. 알겠어요? 그 썸은 간단한 몇 개밖에 없는 거고 썸2는 그걸 확장한 거겠죠. 그래서 썸2까지 지원한다? 그럼 더 많은 확장된 명령어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건데 핵심은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왜? 우리는 C로 짤 거거든. C++로 짤 거거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령어 셋은 어셈블리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좋다? 좋다라고 느껴지면 되는 거고 3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이니 명령어 썸2 명령어 셋이니 뭐 이런 건 신경 안 써. 이거는 중요하지.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돌렸는데 얘가 너무 좀 버벅대. 그러면 당연히 처리 속도가 높은 프로세서를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얘네 둘은 별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명령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있는 하버드 구조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주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초할 때 여러분 폰 노이만 구조가 컴퓨터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아주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의 핵심은 뭐였어요? CPU는 CPU 계산만 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처럼 메모리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번역해서 실행하고 갖고 와서 명령해서 실행하고 뭐 결과값이 뭐 데이터면 그거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저장하고 그런 걸 하는 거야. 메모리와 CPU가 분리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 버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버스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데이터 버스가 있고요. 인스트럭션 버스, 그러니까 명령어, 어드레스죠.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죠. 미안해요. 데이터, 어드레스, 컨트롤 버스가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폰 노이만 구조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버스 구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고, 구현할 때 나온 얘기고.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다 보는데 뭐가 있냐면 이 메모리에 프로그램도 저장되어 있고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폰 노이만은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뭔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 메모리에 넣는다라는 게 폰 노이만 박사님의 제안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구조의 기본인데 보다 보니까 메모리에 여기다가 막 섞인 거야. 프로그램도 여기 있고 메모리도 여기 있고 프로그램도 여기 있고 메모리도 막 섞여 있어. 그런데 프로그램은 한번 다운로드 해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앱 같은 거 깔아 놓으면 그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변하지 않죠. 업데이트 하거나 뭐 지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얘는 거기 그대로 있어. 근데 데이터는 여러분이 아래 한글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다가 쓰는 문서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쓰고 지우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서 새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건 데이터야. 계속 변하는 데이터랑 메모리랑 막 그 프로그램이랑 막 섞여 있는 거야. 별로 안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누자. 메모리를 따로 쓰는 거는 폰 노이만 박사님의 구조는 맞는데 이 칸을 나누자 이만큼. 나눠갖고 여기다가는 프로그램만 쓰고 여기다가는 데이터만 쓰자. 이렇게 나눈 게 하버드 구조입니다. 왜 하버드 구조겠어요? 그 유명한 하버드 사람 이름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그 이름. 하버드 구조가 바로 이렇게 메모리의 명령어 부분과 데이터 부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는 지금 버스가 나눠져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메모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쵸? 주소가 달라. 아예 주소 구역이 달라요. 그래서 버스가 분리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콜텍스 M3는 인터럽트가 빨리 처리된대. 뭔가 빨리 한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저번 시간에 인터럽트 얘기했었죠. 인터럽트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핵심이라고 불렀어요.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데 12사이클밖에 안 걸린대요. 그쵸? 12사이클이면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클락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시계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통 보는 시계의 기준은 초죠. 그러니까 그거랑 대치하면 모든 인터럽트를 12초 안에 끝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항상 12초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시계를 분 단위로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12분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마다 시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시계는 아까 1.25 써 있잖아. 1.25MHz 이거 동작 속도네. 클락 속도는 다른 거죠. 소리. 우리가 아마 쓰는 클락 속도가 8메가고 그걸 뻥튀기 해서 60메가인가 뭐 50메가로 쓸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쉽게 그냥 60메가헤르츠 시계라고 봅시다. 60메가헤르츠 시계면 뭐예요? 60메가분의 1초잖아요. 그쵸? 엄청 빠른 시계지. 그치? 한번 그 초심이라고 하는 그게 탁탁탁탁 가는 게 굉장히 빠른 거야. 초당 6천만 번 돌 만큼 시계가 빠른 거야. 엄청 빠른 시계인 거죠. 그러니까 한 칸 움직일 때 아마 뭐 마이크로 세컨가 뭐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움직일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요. 우리가 할 건데 그거를 12번 똑딱이가 12번 움직일 때 칸이 12번 움직일 때 모든 인터럽트가 끝난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12사이클인데 테일 체이닝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6사이클에도 끝나는데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대. 그게 뭐냐면 테일 체이닝 방식을 혹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더 빠르게도 된대요. 테일 체이닝 방법은 내가 설명을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것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 보통 기본 12사이클에 다 끝나고 빠르면 6사이클에도 한다. 그러면 그 얘기 뭐야? 좀 나쁜 아까 말한 뭐 AVR 8비트 뭐 아두이노에서 쓰고 있는 AT메가 뭐 328 이런 애들은 절대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쓰기는 편하지. 아두이노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아두이노 써서 개발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아두이노 갖고 회사에서 아두이노는 교육용이야. 가격도 싸고 성능은 그럭저럭 쓰기 편하고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혼자 취미로 뭐 할 때는 아두이노 써요. 편하니까. 그런데 뭔가 내가 회사랑 일하거나 국가에서 뭐 과제 받아갖고 일한다? 아두이노 쓰면 혼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럴 때는 제일 쉬운 게 아까 얘기한 우리 동근 학생이 얘기한 AT메가 128, 8비트의 대세 128 쓰거나 그냥 바로 암으로 넘어가요. 그냥 저거 아니면 그냥 암이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메모리 보호 유닛도 있네요. 메모리를 보호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호하는 건지는 좀 더 뒤에 봅시다. 플래시 메모리도 달 수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가 뭐라고 논리를 배웠죠? 페이지 단위로 지우고 쓸 수 있는 롬 같은 형태, 한번 쓰면 안 지워지는 그런 메모리라고 배웠잖아. 플래시 메모리. 그쵸? 그런데 그걸 한 사이클에 끝낸대. 오, 되게 좋은 거잖아. 뭔가 쓰거나 읽는데 한 사이클 만에 그냥 프로그램을 그 주소에 있는 그 프로그램, 그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그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 번에 한 사이클에 다 갖고 올 수 있다? 오, 좋은 거네. 뭔가 빠른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좋네.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빠르고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기능 많다. 그리고 곱셈 연산이 한 사이클에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야. 그치? 나눗셈 연산은 하도 여러분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중에 우리 논리회로 때 여러분 우리 논리회로 때 덧셈기 만들었지. 뺄셈기 만들었지. 뺄셈기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수 이용해서 만들었죠. 곱셈기 만들었어요? 덧셈기 이용해서 곱셈기도 만들었잖아. 나눗셈기 만들었어요? 나눗셈기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눗셈기는 어려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얘는 나눗셈 연산을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거예요. 오케이? AVR은 아마 나눗셈 연산 하드웨어적으로 못 할 거예요. 따로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여러분 취미로 LED 깜빡이고 뭐 이런 거 블루투스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연동해갖고 뭐 움직이고 하는 간단한 거는 아두이노가 편해. 뭐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 다운로드해서 돌리면 다 돌고 무조건 돌거든. 그러니까 편한데 기능의 한계가 이런 데서 팍팍팍팍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서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아두이노 뭐 AVR 이런 거 이용해서 쓰면 진짜 완전 버벅대고 뭐 아무것도 동작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슬립 모드가 있어. AVR 아마 슬립 모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되게 중요하죠. 태블릿, 뭐 스마트폰, 노트북 배터리 쓰는 모든 제품은 전력 소모가 되게 민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암 프로세서 M3부터는 슬립 모드를 지원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짜겠지. 여러분이 짜야 되겠지. 짜갖고 뭐 얼마 이상 아무 동작이 없으면 슬립 모드로 빠져서 굉장히 전력 소모를 저전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버거 아까 얘기했죠. 디버거 지원. AVR 디버거 거의 뭐 진짜 별로입니다. 아두이노 뭐 디버거라고 없죠. 아예 제대로 된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 짜면 아두이노 AVR은 다 그냥 폭망이에요. 근데 암은 이런 거 지원이 잘 돼갖고 디버깅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프로그램이 C 언어로 가능하도록 설계됐어요. 이게 이제 대세가 된 거지. 그래서 좋아진 거지. 원래는 어셈블리어로 좀 많이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편해졌죠. C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진 거고요. 아까 말한 메모리 추가가 돼서 내가 메모리 어떤 영역을 정해서 이 영역은 나만 접근할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공용 컴퓨터로 내 노트북 갖고 나도 쓰고 동생도 쓰고 형도 쓰고 누나도 쓰고 뭐 우리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그러다 보면 가끔 내 디렉토리에 깔려 있는 좀 이상한 거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 좀 락을 걸어놓고 싶지 않아요? 잠금 장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메모리를
그래서 여기는 프로그램 더 이상 못 쓰거나 읽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8개 영역까지 되네요. 그렇죠? 자, 금방 설명한 것들을 블럭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이런 그림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암 프로세서의 그 설명서, 매뉴얼,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데 매뉴얼, 데이터 시트 요거를 꼭 100% 절대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 우리 이캠퍼스에다가 그 자료실인가요? 강의 자료실? 뭐 자료실에다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 통해서 직접 다운로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월요일날 수업할 때 나랑 같이 코르텍스 M3나 우리가 쓰는 칩 이름이 좀 다르거든요. 요 코르텍스 M3를 이용해서 주위에다가 뭐 좀 주변 장치를 달아서 ST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아요. 마치 ARM을 이용해서 퀄컴에서 칩을 만들어서 뭐 스냅드래곤 865라고 해서 파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칩이 따로 있어요. STM32 F103RB 이름도 되게 길어. 그 칩을 쓸 건데 그 칩에 매뉴얼을 다운로드를 같이 합시다. 다음 시간에. 아무튼 여기 보세요. M3가 하는 일.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버스를 컨트롤 해야 되겠지. 버스가 워낙 복잡해서 버스 컨트롤을 하고요. 그 버스가 그래서 포트를 컨트롤 하는데 그 외부로 이제 나가는 포트란 얘기죠. 외부로 나가는 어떤 그 핀들 쭉이 있는데 그 핀들 중에 일부는 JTAG이나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뽑혀져 나와 있어요. 혹은 시리얼 와이어. 시리얼 와이어는 와이어가 2개란 얘기고 JTAG은 핀이 아마 6개인가 8개일 거예요. 나도 요즘 안 써갖고 잠깐 헷갈리네요.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에서 여기 있죠. 인스트럭션은 여기 있고요. 데이터 코드.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프로그램이죠. 이게 프로그램. 데이터 따로 있다라고 아까 그래서 그렇게 쓴 거구나. 하버드 구조라서 데이터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요. 프로그램 영역이 따로 있는데 아예 얘는 버스도 따로 써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버스가 따로 있고요. 걔랑은 그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저장되어 있는 게랑 직통으로 연결돼 있겠지. 그쵸? 그게 바로 I 코드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코드. P 코드라고 안 해요. 프로그램 코드라고 안 부르고 I 인스트럭션 코드라고 불렀어요. D 코드는 데이터 코드겠죠. 그거 데이터가 메모리랑 CPU랑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버스. 그 다음에 시스템. 이건 뭐 컨트롤이겠지. 그쵸? 세 가지니까. 프로그램, 데이터, 컨트롤. 이거 컨트롤이겠죠? 시스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이 세 개의 버스가 있고 이 버스를 왔다 갔다 컨트롤하는 게 있겠지. 그치? 그리고 아까 말한 와치 포인트나 트레이스 이건 같이 디버깅이랑 같이 연동된 거예요. 메모리에 지금 저장되거나 변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혹은 그걸 트레이스를 쫓아가고 싶은 거야. 와치 포인트랑 트레이스가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또 트레이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스 포트로 외부로 뽑을 수도 있네요. 외부 뽑아갖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또 트레이스네요. 보세요. 얼마나 트레이스, 디버그 이게 얼마나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플래시, 뭐 브레이크 포인트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인터럽트를 컨트롤하는 애고 이건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CPU, 코르텍스 M3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암인 거야. 이게 암이고 요 주변 장치들을 쭉 다뤄놓은 거고 이건 웨이크업. 웨이크업이 뭐예요? 깨나라. 잠자기, 그러니까 슬립 모드로 들어갔다가 슬립에서 깨는 게 웨이크업이잖아. 여러분 자는 건 슬립, go to bed, 슬립. 깨는 건 웨이크업이잖아. 이게 웨이크업. 웨이크업을 인터럽트 컨트롤러. 그 즉 뭐예요? 웨이크업하게 중간에 CPU를 갑자기 인터럽트를 걸어서 깨운다. 네, 이런 의미겠죠. 이런 거는 그럼 뭐랑 연동돼 있어요? 파워하고 같이 연동돼 있겠죠. 전력 소모랑. 그래서 같이 연동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 여러분 설명을 데이터 시트를 보면 그림 당연히 또 이 그림 거기서 갖고 온 거니까 데이터 시트에서 갖고 온 거고 그 밑에 설명이 이 블럭별로 다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러분 보고 알아서 보세요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붙여놨어요. 알겠죠? NVIC는 인터럽트를 컨트롤하는 애예요. 인터럽트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잖아. 그쵸?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인터럽트들이 쭉 되게 많아. 여기 수백 개야 종류가. 웨이크업 하는 인터럽트도 있고 전기가 만약에 너무 없어. 그러면 CPU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꺼져야 되겠죠. 여러분 배터리 노트북 쓰다가 배터리 어느 순간 없으면 지가 알아서 꺼지죠. 왜? 보호하려고. 여러분이 배터리가 막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저장을 하고 있는 도중에 꺼져버리잖아요. 하드웨어로 뭔가 쓰고 있는데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하드웨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배터리 전압이 얼마 이하가 되면 지가 알아서 사람이 뭘 시키든 안 시키든 할 거 없이 그냥 야야 나 무시 나 지금 살기 바빠. 그래서 스스로 뭔가 보호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쓰는 걸 멈추거나 쓰던 거 얼른 쓰거나 뭔가 그런 일을 정리를 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꺼질 걸 대비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꺼지는 거야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한 순서들을 다 인터럽트를 여기다가 다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순서가 있다란 뜻으로 벡터란 뜻이에요. 순서가 있으니까. 경중이 있으니까. 프라이어리티라고 부르는데 그 경중이 있어서 벡터 인터럽트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어하는 게 컨트롤러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M3 코어. 아까 말한 여기 요 코어. 요 코어에는 당연히 ALU라고 하는 Arithmetic 로직 유닛이 있는 거고 계산하고 엔드 취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하고 엔드하고 오어하고 이런 거 있는 거고 CPU를 도와주는 레지스터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터는 저번에 얘기했죠. R0부터 R13인가까지 있었나요? 13개? 14개인가 있었던 그 레지스터 그냥 계산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산 결과 잠깐 적어놓는 용으로 레지스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지. CPU가 알아서 나 잠깐 계산하다 보니까 잠깐 적어놔야 되겠는데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거 잠깐 넣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되는 레지스터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계산할 때 쓴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또 특수 목적 스페셜 펑션 유닛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가 또 따로 있긴 해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레지스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디버깅이었네요. 역시 브레이크 포인트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아까 우리가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게 디버거에서 주로 그거 많이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맨날 한 줄 한 줄 하기는 그렇잖아. 쭉 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 한 줄 실행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다음 줄 그렇게 실행하게 하는 잠깐 멈춰. 여기까지만 해보고 잠깐 기다려봐. 그 다음에 내가 결과를 보고 싶어. 그 잠깐 멈춰가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잠깐 멈춰라는 게 브레이크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디버깅을 하겠다는 거고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 얘기했고 데이터 와치 포인트 앤 트레이스도 디버깅이고요. 이것도 디버깅이고요. 버스 매트릭스는 버스를 컨트롤하는 애고요. 이것도 디버깅을 위한 거고요. 다 디버깅이죠. 이것도 이건 웨이크업 아까 자다가 깨는 거 디버깅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디버깅이야.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코딩이 아니야. 디버깅이야. 디버깅 잘하면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서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많고 이번 실습하다가 디버깅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디버깅 하는 게 좀 달라요. 옵션이 좀 다른 거야 다. 아래 한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랑 프로그램이 다르면 그 세이브하는 거라든가 이런 저장하는 거 이런 게 좀 조금씩 다르잖아요. 마치 우리가 쓰는 ARM을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쓸 건데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쓸 건데 그게 또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요. 프로그램도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데 우리 워드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마이크로소프트에 워드가 있고 아래 한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그 K의 마이크로 비전을 쓸 건데요. 그 K를 굉장히 디버깅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쓰면 편해요. 몇 번만 클릭 몇 번만 해주면 하드웨어적인 내부의 메모리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보여. 눈에 보여. 그 변하는 게 또 보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거니까 실습을 같이 합시다. 여기 보세요. 디버깅.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메모리 맵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혹시 하드웨어 받았어요? 인베디드 시스템 뉴클리어 보드? 혹시 택배를 받았어요?
각 개인한테 택배로 아직 안 갔구나. 오케이. 그걸 가야 실습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직 못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조교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언제쯤 그게 도착할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